이슈의 현재와 과거를 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예술입니다. 최명일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렇게 이제 더위가 한풀 꺾였어요. 이제는 저도 지난주까지 반팔을 입었었는데 이제는 긴팔로. 박사님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10분 전에 지금 연기가 능청스러워졌는데 방송쟁이 다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좀 빠르지만 이런 털옷도 입으면서 이렇게 좀 명절 분위기를 느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좀 저희가 사담이 길어지기 전에 바로 2부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OECD 회원 38개 나라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한 명 아래인 나라가 우리나라 딱 하나라던데 맞나요? 정말 역대 최저다라고 할 게 없어. 항상 업데이트 될 때마다 최저치라서 그렇긴 한데 뭐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최하위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최하위고 또 되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021년부터 이제 한국은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나라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보다 이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44개월째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점 더 줄어가게 되면 나라 경제도 힘을 잃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좀 많이 커지지 않을까요? 인구가 주는 데 있어서 경제 성장이 안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경제학에서 GDP가 성장하려면 경제가 성장하려면 두 가지가 늘어야 돼. 자본과 노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이 주니까 경제가 이제 침체될 거야 혹은 수축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부양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은 나머지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비율이라는 부분에서 그건 이제 부양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죠? 부양률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의 보험은 내가 보험금을 낸 만큼 받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회보장성 보험들은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근거로 이제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사회보험들이 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젊었을 때 국민연금을 이렇게 냈어. 그 다음에 그 받는 것들은 그 다음 젊은 세대들이 납입하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요즘 의료가 발달하면서 계속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0세예요, 65세예요,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60대가 접어들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라고 처음 이제 설계된 역사가 뭐냐면 비스마르크 시대에 프로이센 공화국 때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때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은퇴하고 60대에 들어서 연금을 받아도 기껏해야 몇 년 받겠어 라는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7, 80대 노인들에 해당할 수 있어요. 생물학적인 비율로만 보면. 근데 이제는 연금을 예전에는 연금 수령 기대 기간이 뭐 10년 내외였다면 지금은 20년, 30년이 된 거죠. 연금은 훨씬 더 많이 수령하게 됐는데 그 연금,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인 거고. 저도 나이가 들면 70대가 되고 하면 이제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병원들을 많이 가겠죠. 근데 그때 저는 일을 안 할 거고 의료보험료는 안 낼 거예요, 아마. 재산이 많아서 내고 싶긴 한데 아마 안 낼 건데 그러면 젊은 직장인들이 내는 돈이 기금이 돼서 운영이 될 텐데 그때 그 주 수입원들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이제 저출산이 되게 되면 그 경제적인 것들, 특히 사회 공적 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펀딩을 납입할 수 있는 인구가 주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실업률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표면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구가 줄면 실업자는 오히려 줄어들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인구가 줄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용지표나 실업률은 좋아지는, 개선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긴 해요. 출산율을 보시면, 그러니까 태어나는 70년대는 1년에 평균적으로 대략 한 100만 명쯤 태어났다라고 하면 지금 채 한 24만 명, 5만 명 정도 수준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럼 어쨌든 경제활동으로 공급되는 인력들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기 때문에 아무리 자동화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노동력은 줄 수밖에 없고 그럼 실업률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업률은 개선되지만 다른 경제적인 측면으로서는 근데 그 일자리는 구하기 쉬운데 그 일자리를 구해도 공적 구조를 위한 기금들의 지출이 더 많아지니까 실수령은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명절에 자손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북적북적 떠드는 게 우리 명절의 이제 묘미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좀 어려워지겠네요. 지금 이 방송들 아마 명절에 가족들과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이제 흔치 않은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저 그러면 빨리 좀 서둘러야겠네요. 나중에 이제 정말 자손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 문화도 없어질 정도로 네네. 우리가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경단녀들이 어떤 새로운 세컨잡을 가질 수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실질적인 다른 트랙 혹은 또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트랙으로 회귀할 수 있는 요즘 그런 드라마도 있던데 그런 류의 또 제도적인 장치들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들어오기 전에 PD님이랑도 잠깐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너무 높거든요. 그런 교육열도 사실은 출산과 육아에 상당한 제한을 두거든요. 박사님도 사교육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자아성찰이었군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공교육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화되는 것들도 출산율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개선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도적인 거 말고 인식적인 면으로는 우리가 좀 변해야 될 게 있을까요?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들, 특히 요새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조차도 같이 육아에 많은 시간들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육아활동이라는 게 예능에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되게 귀여운 아이들 보는 건데 그건 진짜 편집했을 때인 거고 실제로 그 긴 일상을 보면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힘든 일에 대해서 이게 나 자신을 잃거나 되게 소모적인 활동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식적인 부분에서 출산율을 해결하기보다는 또 왜 이렇게 또 출산율이 낮아졌느냐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여러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걔 중에 한 놈은 잘 돼. 그럼 걔가 나를 비행기 태워주는 거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과거의 자식은 미래로부터 나한테 이익을 가져다주는 자산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박사님도 그런 자산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까지도 부모님한테 부채입니다. 아픈 손가락인가요? 아픈 손가락. 지금은 이제 뭐 졸업하고 이제 잡을 찾는 과정에서 그 자식을 뒷바라지해야 되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또 이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요즘 뭐 헬리콥터 페어런츠라고 하죠. 그러니까 돌면서 이제 그 자식들을 계속해서 케어하는 그런 그래서 자식은 계속해서 뭔가를 들어오기보다는 나가기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또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산업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믿을 만한 더 다른 대체제들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노후 보장을 위해서도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금전적이거나 재테크를 하거나 다른 투자를 하는 것들이 더 현명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하게 저는 손익분기만 돼도 좋겠다. 또 이렇게 매년 불거지는 이 이슈에 대해서 또 다뤄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